오후 5시가 조금 넘은 시골 버스 정류장은 햇살이 기울며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들판 끝자락의 벼 이삭이 바람에 흔들리고 오래된 벽돌집 사이로 마을개가 하품을 하며 누워 있었죠. 버스 정류장 의자에는 낡은 비닐봉지를 든 한 할머니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복순이었어요. 그녀는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고 봉지 안에는 소화제와 멸균거즈 그리고 손녀가 좋아하던 옥수수빵이 들어 있었습니다. 버스 도착 시간은 5시 20분. 그녀는 시계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남녀 고등학생 4명이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교복 재킷을 어깨에 걸치고 이어폰을 한 귀에만 꽂은 채 장난스럽게 서로의 어깨를 치며 놀았습니다. 그들 중 맨 앞에 남학생이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야, 저기 봐. 완전 옛날 사람 같지 않냐? 진짜네. 아직도 저런 가방을 메고 다니네. 그들의 웃음소리는 조용한 시골 공기를 찢어놓을 만큼 컸습니다. 복수는 처음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와 말을 걸며 희롱하자 고개를 숙인 채 몸을 웅크렸어요. 한 학생이 봉지를 발로 툭 찼습니다. 빵이 바닥에 떨어졌고 소화제가 굴러나왔습니다. 복수는 허리를 숙여 물건을 주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누군가의 발이 다시 봉지를 짓밟았습니다. 아, 죄송 못 봤네. 비웃음 섞인 목소리에 주변의 공기는 싸늘해졌습니다. 버스 정류장 뒤편의 슈퍼 아저씨가 문을 열고 나왔다가 학생들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아보고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누군가는 상황을 말려야 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학생들아, 그러지 말아라. 나 그냥 지나가는 길이야. 하지만 그 말은 그들의 놀잇감이 되었죠. 여학생 둘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으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유튜브에 나올지도 몰라요. 복순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뒤에서 누군가 손에 든 우산으로 어깨를 톡 치며 가로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누군가의 웃음이 잔인하게 울렸습니다. 멀리서 지나가던 택시 기사가 이 장면을 보았지만 잠시 망설이다가 그냥 차를 몰았습니다. 누군가 찍은 영상은 그날 밤 SNS에 올라갔습니다. 시골 할머니 몰카 키읔키읔. 짧은 캡션과 함께 퍼진 영상은 순식간에 5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이장은 그 영상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저 학생들 누군지 다 알아요. 이건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장난이었다고 했고 경찰은 증거 확보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파출소장은 주민들의 항해 전화를 받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건 윗선에서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미 누군가 손을 썼다는 의미였습니다. 며칠 후 복수는 자신의 집 앞마당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말은 잘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119를 불렀고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그녀는 봉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구겨진 옥수수빵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극심한 스트레스성 쇼크라고 진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고 가해 학생들의 부모는 변호사를 대동했습니다. 그날 저녁 복순의 병실에는 단 한 명의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었죠. 그녀는 창문 너머의 노을을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외할머니. 작게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 안을 메웠습니다. 그녀는 바로 경찰청장 한서윤이었습니다. 서윤은 외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는 깨진 안경과 구겨진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선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일렁였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의 보고서를 이미 서울에서 접했지만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일 줄은 몰랐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단 한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닙니다. 창밖에서는 가을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나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했지만 발걸음마다 결의가 묻어났습니다. 휴대폰이 울렸고 비서실장 정우진의 이름이 떴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 내가 직접 처리하겠어요. 준비하세요. 전화가 끊기자 병원 창문 밖의 하늘은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멀리 시골 버스 정류장의 가로등이 깜빡였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날의 울음소리는 아직 바람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대한민국은 한동안 그 이름을 잊지 못하게 됩니다. 버스 정류장의 비극. 모든 것은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청 지하주차장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이른 새벽 한서윤은 검은색 관용차 옆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고 차창에 비친 얼굴은 더 이상 평범한 직장인의 그것이 아니었죠. 비서실장 정우진이 차 문을 열며 서류 가방을 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괴롭힘 사건 보고서, 삭제된 CCTV 목록, 그리고 가해자 신원표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유는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 출발합시다. 그 한마디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동문이 닫히고 차는 어둠이 가신 새벽 국도를 달렸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교통정보 대신 새벽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어제 SNS에서 확산된 시골 할머니 괴롭힘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은 아직. 서유는 볼륨을 줄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가볍게 떨렸습니다. 저 영상 삭제 지시가 내려왔더군요.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더 이유가 있겠네요. 서유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차는 3시간을 달려 오후 무렵 작은 읍내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입구의 버스 정류장은 여전히 조용했고 벤치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서유는 잠시 차에서 내려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벤치 옆 기둥에는 여전히 CCTV 카메라가 달려 있었죠. 그러나 렌즈는 깨져 있었습니다. 누가 부쉈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파출소장이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청장님, 저희도 그 부분을 확인 중입니다. 근데 CCTV 서버 기록이 통째로 지워져 있습니다. 파출소 안은 긴장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젊은 순경들이 서류를 정리하며 눈치를 보고 형사는 노트북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이 지역은 조용한 곳이라 별일 없었는데요. 이번엔 좀. 서유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사건이 아니라 사회의 단면입니다. 피해자도 사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서유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외할머니 복수는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고 창가 쪽의 커튼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서유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식은 아직이신가요?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간헐적으로 반응은 있으십니다만 정신적 충격이 크십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묵했습니다. 병실을 나서며 서유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옆을 지나던 간호사가 속삭였습니다. 그분이 영상 속 할머니 맞죠? 서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표정하게 병원 출입문을 나섰습니다. 햇빛이 눈부셨고 도로 건너편에는 기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든 기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청장님, 이번 사건 직접 수사하신다고요? 서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습니다. 그녀는 차에 오르며 말했습니다. 우진 씨, 지역 교육청하고 연락되나요? 네, 오후에 담당자가 온답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위원장 아들이랍니다.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차 안의 공기가 묵직해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더 이유가 있죠. 숨길 이유 말입니다. 차가 다시 시청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도로 옆 슈퍼 앞에서는 주민 몇 명이 서로의 휴대폰을 보여주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그 손녀라지? 또 다른 이가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벌 받겠지.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들렸는지 모를 일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임시조사본부가 마을 회관에 꾸려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건 관련 서류가 수북이 쌓였고 노트북 3대가 켜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영상 원본, 최초 업로드 경로, 공유자 전원 추적하세요. 밤새워도 좋습니다. 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회의실 벽의 지도 앞에 섰습니다. 버스 정류장, 학교, 병원, 파출소 4군데가 붉은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4군데를 중심으로 사건이 돌고 있습니다. 누군가 지워진 흔적을 남겼어요.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켰습니다. 한순경이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청장님, 서버 기록 중 일부는 외부 접속 흔적이 있습니다. 시간대는요? 사건 다음 날 오전 3시경입니다. 그 시간에 파출소 문은 닫혀 있었죠? 네, 그런데 외부 IP입니다. 서윤은 조용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누군가 지우고 떠난 거네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지우는 자가 있다면 숨기려는 진실도 있겠죠. 회의실의 조명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누군가 복도 쪽을 지나갔지만 그 발소리는 곧 사라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마을의 가로등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정적 속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닙니다. 시작이죠. 다음 날 아침 회의실의 공기는 커피 냄새 대신 피로로 가득했습니다. 밤새 근무한 형사들과 IT 분석관들은 화면 속 로그를 하나씩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숫자와 시간, IP 주소가 빼곡히 떠 있었죠. 한서윤은 팔짱을 낀 채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 접속 기록, 서울 본청 서버하고 연결된 흔적이 있네요. 정우진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누가 접근했는지 확인됐나요? 아직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은 아닙니다. 보안 등급이 높아요.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부 누군가입니다. 같은 시각 언론사 뉴스룸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기자 최도윤은 새벽에 도착한 익명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메일에는 영상 원본 일부가 첨부돼 있었죠. 제목은 짧았습니다. 숨기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고등학생들이 할머니를 밀치고 웃는 장면, 그리고 배경 뒤로 누군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윤은 확대 기능으로 그 손의 문양을 확인했습니다. 손목에는 금빛 팔찌가 있었습니다.
흔히 볼 수 없는 고급 브랜드였죠. 기자는 즉시 데스크로 달려갔습니다. 팀장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팀장은 모니터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윤 씨, 이건 지금 다루면 위험합니다. 내려요. 무슨 말씀이세요? 국민이 알아야죠.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더는 다루지 마요. 그 말과 동시에 팀장은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도윤은 한참 동안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한편 교육청 회의실,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대표, 그리고 경찰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한 짓이긴 합니다만 다 장난이었어요. 영상 찍은 건 놀이였다고요. 가의 학생의 아버지 한 명이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치안위원장이었고 얼굴에는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장난이 사람을 병원에 보내면 그건 폭행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의 펜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덮으며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수사는 계속됩니다. 필요하다면 강제조사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말에 몇몇은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불만스럽게 눈을 흘겼습니다. 복도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정우진이 다가왔습니다. 청장님, 언론에서 또 보도 중단이 됐습니다. 예상했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합니다. 내부에서도 자료 삭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나선 거죠.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서울청 감찰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서버 접근자 전수조사하세요. 비밀번호를 가진 사람 전부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장님, 혹시 누가 지시한 겁니까? 제가 지시합니다. 제 이름으로 처리하세요. 그녀는 통화를 끊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의 햇빛이 유리벽에 반사되어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파출소 앞마당에는 검은 세단이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내 둘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류 봉투를 들고 파출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울청에서 왔습니다. 사건 자료 이관 서류입니다. 서윤이 이 사실을 듣자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서울청이라면 제 명의로 보낸 게 아니네요. 그녀는 곧장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문서 상단에는 기밀 이관 서명 한서윤이라 적혀 있었지만 서명은 위조였습니다. 위조 서명까지? 정우진이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닙니다. 서윤은 서류를 접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지우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다시 병원 쪽을 향했습니다. 외할머니의 병실로 가는 복도에는 하얀 국화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듯 꽃잎 끝이 살짝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의 마을은 어둠에 잠겼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사건 일지를 정리했습니다. 내부 접속자 고위직 IP, CCTV 삭제 시간 312, 조작 가능성 높음. 화면 위에는 진실이라는 단어가 붉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아요. 누가 지워도 결국 떠오르죠. 새벽 2시 숙소 앞 도로에 불빛이 비쳤습니다. 서윤은 창가로 다가가 커튼 틈을 살짝 벌렸습니다. 검은색 SUV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운전석 쪽 창문이 살짝 열리며 누군가 병원 쪽을 향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서윤은 곧장 조명을 끄고
정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병원 쪽 감시 있습니다. 순찰 투입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순찰차의 경광등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도로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만이 정적을 휘감고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일지 마지막 줄에 짧게 적었습니다. 사라진 기록은 돌아올 것이다. 그 문장은 단단히 눌러 쓴 잉크처럼 짙게 남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마을 회관 2층 임시본부의 조명만이 깜빡이며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서윤은 책상 위의 지도와 노트북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시간은 새벽 1시 45분. 그녀의 눈 밑에는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날카로웠습니다. 정우진이 다가와 작은 USB를 내밀었습니다. 청장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감찰팀에서 확보한 외부 접속 로그입니다. 서윤은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 속엔 접속 시간과 함께 익숙한 주소가 표시되었습니다. 서울청 내부망, 사용자 아이디 L-327. 그녀는 한참 동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327, 그건 정보국 김태용의 아이디죠. 네, 그런데 그가 어제 병가를 냈습니다. 병가? 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연락이 두절입니다. 집에도 없고 휴대폰 전원도 꺼져 있습니다. 서윤은 즉시 명령했습니다. 위치 추적 요청하세요. 통신사 긴급 협조 받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키를 가지고 있다면 증거를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파출소 앞도로 한쪽에는 검은색 밴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성 셋이 무언가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빨리 해. 청장 눈에 띄면 끝이야. 그들이 옮기던 것은 하드디스크와 노트북 그리고 봉인된 서류 상자였습니다. 멀리서 이 장면을 포착한 순찰차 한 대가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타고 있던 배는 순식간에 골목길로 빠져나갔습니다. 순찰대원은 곧장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청장님, 수상 차량 발견했습니다. 번호판은 위장 번호입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현장 근처로 달려갔습니다. 차량이 향한 곳은 마을 외곽의 폐창고였습니다. 입구 앞에는 낡은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는 희미한 조명이 새어 나왔습니다. 서윤은 방탄조끼를 착용하며 명령했습니다. 정우진, 후방 확보하세요. 진입은 제가 합니다. 그녀의 손에는 권총 대신 손전등이 들려 있었습니다. 철문을 밀고 들어가자 서늘한 공기와 먼지 냄새가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그곳에는 노트북을 정리하던 남성 2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울청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한 명이 도망치려 하자 정우진이 곧장 제압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우린 시켜서 한 겁니다. 그냥 자료 정리만. 누가 시켰죠? 말하면 저희도 위험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노트북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삭제 중 78% 완료. 그녀는 손가락으로 빠르게 케이블을 뽑았습니다. 화면이 꺼졌고 삭제는 멈췄습니다. 그 순간 긴장된 공기 속에서 누군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우진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발신자는 의원실. 서윤은 짧게 웃었습니다. 이제 퍼즐이 완성됐군요. 그녀는 확보한 하드디스크를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법정에서 확인하죠.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본부로 돌아온 서윤은 데이터 포렌식 팀에 장비를 넘겼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복구된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원본 영상, mp4, 통화기록, txt, 청소년 보호 서류, pdf. 서윤은 영상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모니터 속에는 이미 알고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시점이었습니다. 가의 학생들 뒤에서 웃으며 상황을 지켜보는 또 다른 인물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 그 얼굴은 바로 치안 위원장이었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에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정우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 학교 행사에도 자주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서윤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성년자 폭행이 아니에요. 시스템적 폭력이죠. 그녀는 즉시 증거를 백업하고 본청 서버에 암호화 업로드를 지시했습니다. 이 파일은 절대 외부에 유출되지 않게 하세요. 비상보안 레벨로. 새벽 3시가 되자 언론의 속보가 떴습니다. 경찰청장 직속 수사, 고위 인사 연루 정황 포착. 본청 대변인실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기자들은 병원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시민들은 분노했고 SNS에는 정의는 살아있다는 해시태그가 퍼졌습니다. 반면 국회에서는 치안위원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는 명백한 정치적 음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이미 국민의 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 서울청 브리핑룸. 서윤은 단상 위에 섰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오늘 새벽 해당 사건의 주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고위 관계자 연루설은 사실입니까? 기자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서윤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법 앞에 신분은 없습니다.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언급은 피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정우진이 다가왔습니다. 청장님, 위원장 쪽에서 비공식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응하지 마세요. 압력이 심해질 겁니다. 그럼 버텨야죠.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비친 빛은 차갑지만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밤 복순의 병실 창가에 작은 국화꽃이 새로 꽂혀 있었습니다. 누가 놓고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윤은 그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끝까지 갈게요. 그녀는 속삭였고 복순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미세한 떨림은 마치 응이라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서윤의 싸움은 한층 더 치열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찾은 증거가 세상을 흔들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의 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고 한서윤의 눈가에는 피로의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노트북 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구된 파일들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고 그 안에는 예상보다 더 많은 이름이 담겨 있었죠. 국회의원, 교육청 간부, 치안위원, 그리고 경찰 내부 인물들까지. 서윤은 조용히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은폐가 아닙니다. 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그녀는 서류를 덮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럼 조직적으로 밝혀야죠. 그날 오전 서울청 본청에 도착한 보안 담당관이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청장님, 본청 서버에 외부 접근 시도가 있었습니다. 누가요? IP는 국회의원 보좌관실로 추정됩니다. 서윤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사건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정치와 권력이 얽힌 싸움이 되었죠. 그녀는 서울청으로 직접 복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의 수사본부는 정우진에게 맡겼습니다. 현장은 당신이 맡아요. 난 위를 뒤집겠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 도심의 공기는 묘하게 냉랭했습니다. 건물 외벽의 스크린에서는 고위 인사 연루설이라는 뉴스가 반복되었습니다. 청사 안으로 들어서자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청장님, 영상 속 남성이 치안위원장 맞습니까? 내부 수사 진행 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위층 자녀들의 신상은 왜 공개하지 않으십니까? 서윤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법은 분노가 아니라 증거로 움직입니다. 그녀의 한마디가 기자들의 플래시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날 오후 국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치안위원장은 자신있게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 영상은 조작입니다. 저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즉시 복구된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 속 그의 손목에 빛나는 금빛 팔찌가 보였습니다. 회의장은 술렁였습니다. 위원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우연의 일치입니다.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선명하군요. 서윤의 말은 짧았지만 방청석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언론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경찰청장, 국회 청문회에서 고위 인사 직접 폭로, 국민 분노 폭발 정의는 살아있다. 그녀의 이름은 하루 만에 전국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협박 메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만두지 않으면 당신도 끝이다. 정치가 어떤 곳인지 보여줄게. 정우진은 메일을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단순 협박이 아닙니다. 움직임이 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말했다. 그럴수록 더 빨리 가야죠. 그녀는 증거 파일을 암호화하여 검찰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검찰총장에게 전하세요. 압박이 와도 절대 덮지 말라고. 그녀의 표정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검찰, 치안위원장 수사 착수. 도심의 시민들은 거리에서 환호했고 SNS에는 청장님이 정의다라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어두운 방 안에서 한 남자가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를 막아야 해. 지금 바로. 창밖엔 번개가 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도시의 불빛은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청 건물 앞에서 서윤을 기다리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기자 최도윤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거 청장님이 알아야 할 겁니다. 뭔가요? 영상 원본보다 더 오래된 파일입니다. 업로드 이전의 촬영본이에요. 서윤은 놀란 눈빛으로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럼 누가 처음 찍은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학생도 시민도 아니었어요. 그럼 사람을 미행하던 누군가였습니다. 그녀는 즉시 파일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버스 정류장 뒤편에서 촬영하는 그림자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누군가의 명령을 받듯 고개를 끄덕였고 그 옆엔 차량이 있었습니다. 차량 번호판은 위조된 번호였습니다. 감시였군요. 네, 청장님. 이건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촬영한 겁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USB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이건 계획된 범죄입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가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서서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학생들의 폭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엔 더 큰 그림이 있었고 우리는 그 흔적을 찾았습니다. 기자들의 술렁임이 커졌습니다. 청장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진실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외면했죠.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그 외면을 끝내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박수와 환호, 그리고 분노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누군가 군중 속에서 카메라 셔터를 누르지 않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기자의 명찰을 달고 있었지만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또 다른 USB가 들려 있었죠. 그리고 그 USB에는 단계 2라는 문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도시의 불빛이 꺼져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드러났고 거짓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죠. 서울의 아침은 평소보다 더 무겁게 시작되었습니다. 도심 곳곳에는 정의는 살아있다는 현수막이 걸렸고 시청 광장에는 시민들이 모여 촛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반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경찰청장 한서윤이 이끄는 수사팀이 고위 공직자들을 대거 입건했습니다. 카메라 앞의 시민들은 분노와 안도의 표정을 동시에 짓고 있었죠. 그러나 청사 안의 공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서윤의 책상 위에는 협박성 편지와 공식 문건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직을 권고한다는 내부 회람 문서였고 다른 하나는 국민이 응원합니다라는 손편지였습니다. 그녀는 두 문서를 나란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게 정의의 무게인가 보네요. 그녀는 보고서를 들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검찰 관계자, 법무부 실무진, 그리고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청장님, 이 사건의 본질은 뭐라고 보십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법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던 시스템이 스스로를 보호하려 했죠. 그럼 이제 끝난 겁니까?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죄는 밝혀졌지만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그녀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의 펜이 노트를 긁는 소리만 들렸죠. 그날 오후 검찰청으로 이송된 피의자들이 줄지어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치안위원장은 굳은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였고 시민들은 담담히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은 청사 옥상에서 그 장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머리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마치 긴 전쟁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느껴졌죠. 이제 한 고비는 넘었네요. 정우진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고비는 늘 또 옵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같은 시각 국회에선 새로운 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미성년자 폭력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그 중심에는 한서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의원석 곳곳에서 찬반이 오갔지만 결국 법안은 통과되었습니다. 청사 안에서 이 소식을 들은 경찰관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서윤은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잠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걸 좋아하셨을까요? 정우진이 옆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청장님이 자랑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복수는 여전히 의식이 흐릿했지만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곁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조금씩 괜찮아질 거예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할머니. 그때 복순의 손끝이 아주 약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손가락이 서윤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대신 싸울게요. 밤이 깊어질수록 도시는 잠들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내일이면 검찰 기소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고 언론은 그녀를 정의의 아이콘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말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영웅이 아니었고 그저 손녀였으니까요. 서윤은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덮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의는 누군가의 직업이 아니라 모두의 책임이어야 해요. 정우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청장님, 시민들이 청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감사 인사라도 전하시죠. 아니요. 그들에게 고맙다고 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우리도 아직 배워야 해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검찰청 앞에서 대기 중인 기자들에게 짧게 답했습니다. 오늘 이후 모든 건 법이 말할 겁니다. 그녀의 말은 단호했고 마이크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견이 끝난 후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법이 결국 당신을 칠 겁니다. 보낸 사람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협박은 정의의 그림자죠. 그녀는 짧게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청사 내 감사국이 긴급히 움직였습니다. 청장님, 내부 회계 감찰 중에 또 다른 조작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조작? 네, 이전 사건의 자료 중 일부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윤은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누가 관여했습니까? 아직 확실치 않지만 본청 정보국 쪽 같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그림자가 남았네요. 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의는 늘 무겁죠. 그게 싸움의 무게입니다. 밤이 되자 청사 옥상에서 불빛이 꺼졌습니다. 도시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어딘가에서 새로운 음모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복순이 남긴 헝겊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손수건에는 오래된 자수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실은 이깁니다. 그녀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래요, 할머니. 아직 끝이 아니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도시의 밤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서울청 건물 외벽에 걸린 태극기가 바람에 나부꼈고 그 아래로 퇴근하는 경찰관들이 줄지어 나섰습니다. 그러나 한서윤의 사무실 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엔 미처 정리되지 못한 서류와 메모가 쌓여 있었습니다. 서류들 중 하나에는 내부 감사 정보국 관련 인사 이동이라는 제목이 선명히 적혀 있었죠.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건 시작이었어요. 정우진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청장님, 또 잠 안 주무셨습니까? 잠은 사치죠, 우진 씨.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녀는 문서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정보국 내부 파일 중 일부가 조작됐어요. 누가 덮으려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감찰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파일 접근 권한이 막혀 있습니다. 누가 막은 거죠? 본청 국장 승인 단계에서 보류됐습니다. 국장이라 서윤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름은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한 존재였습니다.
그녀가 경찰대 시절 존경하던 선배였죠. 하지만 지금은 시스템의 방패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접 만나죠. 그날 오후 서울청 고위층 회의실. 국장 박재민은 커다란 테이블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서윤을 맞이했습니다. 청장님 직접 오시다니 무슨 일입니까? 박 국장님, 정보국 내부 자료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그럴 리가요. 우리 부서는 규정상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근 로그에 국장님 계정이 남아있더군요. 박재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착오일 겁니다. 착오라면 지금 같이 확인하시죠. 서윤은 태블릿을 꺼내 로그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삭제 명령 코드와 시간대가 명확히 찍혀 있었죠. 그날은 제가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국장님 아이디로 로그인했을까요? 허가된 사용자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장님, 저희는 내부 부패를 용인할 수 없습니다. 박재민은 입술을 깨물더니 웃었습니다. 청장님, 세상은 이상보다 현실이 앞서요. 정의로만 돌아가는 조직은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라면 저는 그 현실을 바꿔야겠네요. 그녀의 대답은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날 저녁 국장은 돌연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습니다. 청사안은 술렁였고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결국 청장이 손 썼다더라. 그 사람 무서운 여자야.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서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복수는 여전히 회복 중이었지만 얼굴빛이 한결 좋아졌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다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아직 멀었지만요. 커튼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복순의 손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서윤은 전국경찰총장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장에는 각 지방청장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서윤 청장님, 이번 법안은 너무 급진적입니다. 청소년 보호보다는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한중년 청장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건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처벌은 반성의 기회가 아니라 책임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회의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눈을 피했습니다. 정우진은 회의 후에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청장님, 이런 기조면 정치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럼 더 맞서야죠. 위에서는 청장님 교체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자리 원래 오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엔 단단한 각오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밤이 찾아오자 청사 앞에는 작은 촛불 모임이 열렸습니다. 한서윤 청장님, 끝까지 응원합니다. 피켓을 든 시민들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번졌습니다. 창가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던 서윤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옆에 있던 정우진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청장님을 믿습니다. 믿음은 책임을 부르죠. 그래서 무겁네요. 그래도 청장님이라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우진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청장님, 이상합니다. 국장이 사표를 낸 날 그 사람 명의의 계좌에 거액이 입금됐습니다. 누가 보냈죠? 치안위원장 측근입니다. 그럼 이건 단순한 사퇴가 아니네요. 네, 거래였습니다. 그녀는 창가에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멈추면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채우겠죠. 이건 끝이 아닙니다. 그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우진은 서윤의 책상 위에 새로운 보고서를 올려두었습니다. 표지에는 내부 비밀 계좌 추적 계속 진행 중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청장님, 언젠가 이 싸움이 너무 커질지도 모릅니다. 그 말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커피 향과 종이 넘기는 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청 옥상에 올라온 서윤은 도심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래로는 차들이 줄지어 움직였고 멀리서 새벽 버스가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손목의 시계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잠시 멈추면 어둠은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아직 사라지지 않은 정의의 불씨 같았습니다. 몇 달 후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던 아침이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어귀에는 새로 세워진 건물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얀 벽과 유리창이 어우러진 단정한 외관, 정문에는 큼지막한 현판이 걸려 있었죠. 이복순 인권기념관, 그 이름은 마을 사람들의 손으로 직접 새겨졌습니다. 기념관 앞마당에는 국화와 들꽃이 줄지어 피어 있었고 초등학생 아이들이 줄을 서서 손에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개관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은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외면했던 한 사람의 고통이 이제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사람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로 검은 정장을 입은 여성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바로 경찰청장 한서윤이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단상 아래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손끝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념관 입구 옆에는 할머니 복순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죠. 그 사진 속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고 옆에는 어린 시절의 서윤이 함께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작은 용서보다 큰 정의가 세상을 바꾼다. 그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귓가에는 아직도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서윤아,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해.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행사가 시작되자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지금부터 이복순 인권기념관 개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잔잔히 퍼졌고 어린 학생들이 헌화를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 덕분에 우리 학교에서도 존중 수업을 해요. 그 말에 서윤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이 작은 마을의 변화가 결국 나라 전체를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음을 느꼈기 때문이었죠. 행사장 한편에는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전에 USB를 건넸던 기자 최도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는 서윤을 발견하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서윤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잠시 후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서윤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청장은 마이크 앞에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단지 한 사람을 기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었던 인간의 존엄을 다시 기억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날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된 폭력은 한 노인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나라의 양심을 깨웠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는 그런 어둠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누군가를 지키는 일은
결국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그 말이 이제야 제 마음속에 완전히 새겨졌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에 현수막이 흔들리며 햇살이 그녀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기념관 내부는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전시관 한쪽에는 사건 당시의 뉴스 영상과 함께 복순의 일기장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버스를 탔다. 서윤이가 좋아하는 빵을 샀다. 짧은 글귀가 유리 너머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서윤이 직접 기증한 경찰 배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의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그녀의 친필 문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 동안 그 글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는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기념관 앞마당을 뛰어다니며 할머니, 안녕 하고 외쳤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우진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청장님, 이제 조금 쉬셔도 됩니다. 아직이요. 이 공간이 진짜 의미를 가지려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야 하죠. 그래도 오늘은 좀 쉬세요. 그래요. 오늘만큼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사이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세상이 조금은 바뀌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 마을의 개 한 마리가 기념관 앞을 지나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에 서윤은 살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평화로운 풍경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기념관 안에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복순의 사진 앞에 흰 국화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당신이 남긴 세상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문 뒤에서 정우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장님, 내일 새 교육안 발표가 있습니다. 네, 갑시다. 일은 계속되어야죠. 그녀는 마지막으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미소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돌려 문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얼굴에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먼 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념관 현관 위에는 빛에 반사된 현판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복순 인권기념관. 그 빛은 마치 한 시대의 상처를 감싸듯 부드럽게 번져나갔습니다. 서윤은 차에 오르기 전 잠시 뒤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차 문을 닫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잔잔히 울렸고 차량은 천천히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멀어질수록 기념관 위로 햇살이 더 밝게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곧 세상을 덮는 희망의 색이 되었습니다.